안녕하세요. 서울 AI 허브 AI 프론티어스 시리즈 8회차 강연 사회를 맡은 서울 AI 허브의 김소연 매니저입니다. 서울 AI 허브의 AI 프론티어스 시리즈는 서울시가 시민들이 AI 기술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한 강연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AI를 쉽고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문병로 교수님을 모시고 AI 조금만 알고 쓰자라는 주제로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문 교수님은 최적화 알고리즘, 진화적 계산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유전 알고리즘과 복잡한 시스템 속 패턴을 연구하며 이를 산업 문제 해결과 AI 활용으로 확장해온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LLM 경쟁의 흐름과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문병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문병로였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알고리즘 최적화가 전공인데 최적화 쪽에서 초점을 맞춘 AI 어프로치, 그리고 진화적 어프로치를 좀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에 AI 혁명이 신경망 기반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확장해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AI 혁명이 현기증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지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일반 연구자들이나 어떤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지식,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요새 AI 혁명의 기반 기술을 이루고 있는 게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도대체 이 컴퓨테이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설명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특히 올해 중심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는 좀 행렬도 있고 이렇거든요. 행렬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게 싫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인 데 대해서 하여튼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AI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생성 AI라고 이야기하죠. AI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나 음악, 그림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에서 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야가 이 최적화 분야입니다. 이 AI를 이용해서 이런 최적화 문제들을 푸는 이런 거대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 양쪽에 걸쳐 있는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생성 AI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연구자들은 최적화 AI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최적화 AI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점점 불명확해지고 있고, 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생성 쪽에서 최적화 쪽으로 급격히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성 AI도 최적화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최적화 쪽에서도 생성 AI를 기본 엔진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으로 몇 가지 기본 상식 좀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호주의고 하나는 연결주의입니다. 이제 이게 아주 1년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공식적인 의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호주의는 지능은 규칙과 논리로 구성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붕대 내놓고 보면 규칙과 논리들의 집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연결주의는 지능은 유런의 연결로 구성된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탑다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바텀업으로 만들어진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 30년은 기호주의가 압도를 했습니다. 워낙 천재들이 주도하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연결주의가 품질이 아주 한 2000년, 한 2005년 그 무렵까지만 해도 연결주의, 연결주의 품질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뉴럴렛이라는 주제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은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식의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2012년에 이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미지넷 대회에서 압도적인 20년치의 기술 격차로 우승을 하면서 1차 AI 혁명 사실상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혁명을 이끈 대표적인 두 사람이 제프리 힌턴과 구글 딥마인드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스 허사비스입니다. 이 제프리 힌턴과 데이비스 허사비스가 작년에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았죠. 한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 한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기억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기억이란 과연 우리 뇌에서 하여튼 뭐 나오는데 어떤 거냐? 전통적 관점이 기억은 뇌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있는 그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뉴런들의 연결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를 프로세싱, 해석을 하면 기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드러나는 형태로 그대로 저장되어 있죠. 뉴런의 연결로 저장된 걸 쓸 때는 이것으로부터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착각 또는 환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 방식도 근본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꽤 오래전인데 안철수 씨가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덕후, 아주 상징적인 덕후고 그 위인의 반열에 들만한 덕후로 그렇게 이제 이미징 될 때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안철수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군에 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하나 집중하면 막 딴 거 생각을 못하고 이래서 논산훈련소가 뭐 입대하는데 이제 입영 열차를 타러 가는데 그날 아침까지 밤새워서 자기가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 코딩 하다가 자기 약혼자한테도 그날 간다는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혼자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 약혼자 부인이 됐죠. 자기 부인이 나와가지고 그 입영할 때 자기가 기차역에 가가지고 손 흔들어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철수 씨 같은 캐릭터가 그걸 일부러 거짓말을 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이렇게 일에 집중하면 다른 걸 생각 못하는 덕후 막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본인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기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에요. 생성해야 할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뉴런의 연결로 저장되어 있고, 뉴런의 연결은 사실 안을 보면 대부분은 행렬입니다. 매트릭스. 그래서 문맥상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만들어냅니다. 생성이.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환각이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생성 AI나 다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꺼내는 거하고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검색 엔진 같은 데서 정보를 키워드 검색하면 사이트들을 알려주죠. 여기 뭐 네모 하나 사이트 또는 파일 정보라고 합시다. 그럼 검색을 하면 이렇게 고객이 사이트나 자료를 직접 접근해가지고 보게 되죠. 생성 AI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사이트들하고 자료가 있으면 이거를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훈련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여기로부터 가장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들을 계속 내뱉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하고 이 생성 AI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를 AI가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어 모델, 특히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면 뭐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그런 걸 생각하죠. 근데 언어라는 것은 우리 사고 체계에서 고등 사고 시스템이 이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존재하고 그 표출의 단계, 빙산의 일각처럼 표출의 단계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시스템의 핵심은 사실은 이 아래쪽에 있는 고등 사고 시스템입니다. LL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LLM 인터페이스를 자연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만 언어의 형태로 입력을 넣어주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이런 빙산의 아래처럼 고등 사고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로 개발이 됐지만 수학에도 사용이 되시고 뭐 다른 각 도메인에서 조금만 변형하면 아주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실 건데 뭐 챗GPT, 제미나이, 그록 그런 거 쓰고 계시죠. 이제 사용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중앙 서버,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게 아마 중앙 서버형일 겁니다. 일반 사용자로서. 이거는 이런 클라우드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저들은 여기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죠. 이거는 그냥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델을 만든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제공하니까 최고 성능 품질의 현재 최고 성능 품질의 LLM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 품질의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무한 문제가 취약하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코딩을 한다거나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서버로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믿을 수 없는 회사이거나 믿을 수 없는 국가이거나 그러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온프레미스에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폐쇄망입니다. 뭐 어떤 회사에 자기 회사 안에서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밖으로는 데이터가 안 나가니까 보안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대신에 품질이 문제죠.
이런 거를 중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 회사에서 자기들 최고의 서비스 모델을 이런 데 제공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자기들 최고 모델보다는 좀 한 단계 이상 떨어진 모델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되게. 그리고 자기들이 업데이트 된다고 즉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겁니다. 이 갖다 쓰는 것도 사실 돈 주고 사와야 되고, 이 업데이트 할 때도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장비를 구축하고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데도 또 돈이 들거든요. 근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여튼 이런 삼성전자 뭐 반도체 디자인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모델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데 못 씁니다. 좋은 서버에 쓸 수가 없습니다. 보안 때문에. 이제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 섞어놓은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한 거는 자기들 서버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안 문제가 안 되는 질이 없다. 아주 복잡한 서버를 많이 요구하지만 보안 문제에 걸리지 않는 거는 이런 걸 이용하고 하이브리드의 걸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여러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 웹 기반의 사용자일 겁니다. 그냥 웹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용하고 또는 앱 기반으로 앱을 깔아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웹하고 앱은 요 네 개 중에는 제일 비슷한데, 그래도 앱은 일단 웹이라는 거는 뭘 깔지 않고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앱은 깔아야 됩니다. 자기 PC나 폰 안에 깔아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대부분은 웹 기반으로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구를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거나 이러면은 그 도구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에다가 등록을 하고 뭐 그런 걸 사용하고 이렇게 안 되면은 앱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LM한테 뭐 스케줄을 바꿔달라거나, 예를 들어서 내 파일에 파일 이름을 사진 내용에 맞게 제목들을 바꿔달라거나 이런 거 일을 하려면 앱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하고 앱이 일반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거고, 이 API 기반은 웹이나 앱이 아니고 API 채널을 받습니다. 전화,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 논리적인 전화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API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빨리 많은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웹이나 앱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뭐 치워놓고 이런 거로 안 되거든요. 이제 코딩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수만 번 접속을 해야 된다거나 수천 번 접속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코딩으로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접속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API 기반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용자나 고난도 프로젝트의 사용자들은 주로 API 기반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연구실도 API 기반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고, 일단 교육 관련된 최적화 문제 이런 것도 푸는데, 이런 프로젝트에 API 기반으로 접속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플러그인 또는 인베디드 된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폰이나 기기 안에 아예 그냥 심어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여기 일부 들어가 있죠. 또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 안에 이런 기능들이 장착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인베디드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키워드인데, 소브린 AI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소브린 AI라는 건 정의가 남한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AI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AI를 쓰고 있는데
그걸 공급하는 나라 또는 공급하는 회사에 종속돼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면 모함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기술의 종속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모함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런 AI를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AI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 제일 흔히 나오는 질문이 공개된 소스,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해서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썼다. 그러면 이거 소브린 AI다. 이런 거는 소브린 AI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런 거 소브린 AI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를 공개할 때 이제 그 라이선스가 붙어 있거든요. 라이선스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자체 라이선스도 있고, 그 공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MIT라는 라이선스도 있고, 아파치 2.0이라는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 2.0 같은 경우에는 MI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제공된 소스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뭐 공개된 소스인데 거기에 뭐 특허 문제라든지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약 생기면 공급자가 해결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요. 아파치 2.0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용자는 자유롭다는 게 보장되어야 됩니다. 공급자가 다 책임지고 해소해 놓았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2.0 같은 걸로 라이센스가 형성되어 있는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걱정 없이 그냥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받아다가 우리 서버에 깔아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소스를 가지고 또 우리 목적에 맞게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명백한 소브린 AI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머지 소스를 가져다가 시작할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개발할 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개량할 건가 이제 흔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닥부터 나머지가 안 보고 개발해야 소브린 AI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들어 놓은 걸로부터 전혀 제약 없이 사용의 제약 없이 오픈해 놨는데 왜 그걸로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왜 바닥 아무것도 없는 것도 시작? 그래서 오픈해 놓았다는 것은 이런 소스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바닥부터 데이터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바닥부터 한다고 해서 오픈 소스를 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접근하지도 못하거든요. 오픈 소스라고 해서 훈련 데이터는 절대 공개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 전만 해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구글이 다 보여줬습니다. 요새는 구글이 요약해서 조금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글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정보를 구글에 있는 걸 다 끌고 올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에 워낙 많이 자기 허락 없이 훈련용으로 이렇게 다른 쪽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그래서 데이터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약하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포함해서 훈련해 놓은 또 중국 소스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 쓸 이유가 있느냐? 중국 소스를 쓴다고 무슨 보안이 생기는 것도 보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져다가 독립된 형태로 소스 가져다가 훈련해 놓은 걸로부터 다시 추가로 훈련시켜가지고 더 품질이 좋게 만들거든요. 소브린 AI는 그래서 이 바닥부터 개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토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토큰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LLM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용어 중에 하나가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 있으면 이 문장은, 자연어 문장은 뭐 A, B, C, D 이 알파벳들이 주로 나열이죠. 알파벳하고 숫자들, 기호들이 나열인데 알파벳이 모이면 단어가 되죠. 근데 토큰이라는 거는 주로 단어고 또 단어의 일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beautiful woman was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거를 토큰으로 나눕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박스 하나가 토큰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은 단어들 또는 단어의 조각들 이렇게 토큰의 시퀀스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단백질 삼차원 구조 이제 염기 서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미노산 ACTG 4개가 되죠. 염기가 ACTG 4개 중에 하나죠. 그 염기 시퀀스가 3개씩 묶이면 각각 이 3개 단위로 아미노산이 되거든요. 이제 이게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림이 있으면 이거는 그림을 부분 이미지로 자릅니다. 이 이미지 패치라고 이야기해요. 블록 패치라고 하죠. 이렇게 이 박스 하나하나가 다 토큰이 됩니다. 예를 들면 16 x 16 이미지, 32 x 30, 8 x 8 이런 블록. 근데 컬러 같으면은 RGB 세개 3원색의 농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요 점 픽셀이라고 그러죠. 하나마다 3개의 실수가 있거든요. 16 x 16 이미지 같으면은 16 곱하기 16을 하죠. 256. 네. 256 곱하기 3이면 한 700 몇십 되겠죠. 그죠? 700 몇십 개의 실수로 이 박스 하나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토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이 LLM 할 때 토큰 단위로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전형적으로 요새는 제일 고급 LLM들의 가격이 입력 경우에는 100만 토큰당 1불 정도.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 자기들이 내놓는 출력은 100만 토큰당 한 10불, 12불 뭐 이렇게 받거든요. 여기에 100만 개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 이미지가 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표현을 하는데 꽤 많은 숫자가 들기 때문에 용량이 크거든요. 근데 다행히 한 토큰이 이 박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가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음이 있고 그게 합쳐져서 코드가 되고 뭐 마디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코드나 마디 이런 게 토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실력이다 이런 말 요새 유행하죠. 뭐 일반적인 지적인 대화에서도 뭘 궁금해하느냐, 질문이 얼마나 핵심에 근접하느냐 하는 게 사실 실력이죠. 관점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LLM 사용자도 질문이 실력입니다. 그 LLM 질문을 프롬프트로 하죠. 대표적인 초보 프롬프트가 이런 겁니다. 뭐를 요약해줘. 뭐에 대해 설명해줘. 근데 이제 좀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고난도 일을 할수록 프롬프트를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에는 이러이러한 관점은 배제하고 좋죠. 그 다음에 뭘 나열을 하는데 나열하는 대상들끼리 유사성이 가능하면 없도록 나열을 분류를 해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분류를 할 때 약한 듯이 일가리를 써가지고 그 기준으로 다양하게 나열을 해달라거나 하여튼 그런 프롬프트의 요구 조건들 피해야 될 것들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명시를 해줘야 좋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어떤 질문들은 뭐 몇십만 단어 이런 뭐 몇백만 단어는 아니거든요. 몇만 단어, 몇십만 단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프로젝트 하는데 보면 몇만 단어짜리 프롬프트는 예상대로 여기 고급 프로젝트의 한계입니다. 여기 알파 구글 딥마인드에서 5월 15일 날 발표한 알파 이볼브라는 건데요. LLM을 잘 다스려가지고 코딩을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일을 하는 코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걸 실제로 읽는데 생략을 한 겁니다. 다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프론트. 이 굉장히 방대한 프론트를 통해서 코딩을 현재의 코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주는 프론트. 자, 토익을 이 정도로 하고 올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적 강의. 요새 느낌이 달이 1년 같다 그런 느낌. 그래서 올해는 해도 초에 딥시, 그룹 3, 그룹 4, MCP, 제미나이 2.5, 에이전 투 에이전, 알파 이볼브 쪽들이 이야기했죠. 그다음 GPT-5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뭐 적어도 한 달에 하나 이상씩 터집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일들이거든요. 지난 5월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알고리즘 벤치마크를 제가 이제 LLM들 성능 평가를 하는데 뭐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과학적 질문 아니면 경제적, 법률적 질문 이런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알고리즘 전공이니까 알고리즘적인 논리, 알고리즘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벤치마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강의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우리 과에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6세트를 가지고 골라가지고 이제 AI 벤치마크에 적합하게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개를 묶은 한 세트 드리고 이게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기 100점 만점에 75.2가 1등입니다. 저게 제미나이 2.5%. 그래서 이 구글이 이 무렵에 이거 내놓고 그 다음에 뭐 A2A 내놓고 그 다음에 알파 이볼브 내놓고 지난 5월달에 구글이 연작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래서 제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왕의 기환이라고 구글. AI 이런 것이 항상 선두에 있었는데 챗GPT가 치고 나오면서 구글이 좀 소외가 됐거든요. 다시 구하라는 느낌. 그래서 이게 이제 1등이 제미나이 2.5고 2등이 챗GPT-5 그다음에 솔라, 챗GPT-5 띵크가 아니고 잘못됐어요. 챗GPT-5 띵크를 빼야 됩니다. 삭제. 그 다음에 요 테스트하는 지금 7개인데 3등이 대표적인 것들 했거든요. 각 나라에 3등이 솔라 프로2 이게 우리나라의 LLM입니다. 업스테이지에 있습니다. 이 솔라바람에 솔라하고 지금 LG 엑사원이 장하고 있거든요. 솔라하고 엑사원 바람에 우리나라가 국가 단위로는 3위 정도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1, 2위 뭐 그냥 경쟁할 수 없는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레벨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5월입니다. 불과 3개월 뒤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챗GPT-5가
이제 think 버전인데 나오면서 아까 70 몇 점이었죠? 아까 챗GPT5 think 아니고 챗GPT5라고 했죠. 이게 68.2에서 90.4로 빅점프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또 제미나이를 따돌립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100점 만점인데 하나는 90점이고 하나는 75점. 엄청난 실력 차이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5월달에 제미나이 2.5%가 1등을 할 때 우리 학생들 실력하고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학생들이 대략 93명이 듣기도 하고 100명이 듣기도 하고 보통 100명 내외거든요. 알고 계시면 요 제미나이 2.5%가 학생들 중에 9등 A 플러스입니다. 학점으로. 놀랍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그러던 게 3개월, 불과 3개월 뒤에 90.4로 올라갔거든요. 챗GPT5 프로가. 챗GPT5 핑크가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버전입니다. 제미나이 2.5%가 아까 75.5였죠. 그 사이에 딥식이 중국발 딥식의 딥핑크 버전이 거의 제미나이 2.5 코어까지 따라왔습니다. 특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솔라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했던 챗GPT 5월달 버전이기 때문에 연락이 칠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챗GPT5 띵크 90.4를 하면서 압도적인 1등으로 다시 올라섰는데 저거는 우리 학생들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냐면 한 2등에서 3등 사이, 한 2.5등 정도. 이게 이제 앞에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요 앞에 8명 정도 있다가 이제 앞에 한 명 정도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또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챗GPT5 띵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미나이가 내놨는데 다시 챗GPT를 눌렀습니다. 제미나이 빅띵크입니다. 93.8, 거의 94점. 챗GPT5 띵크였고 여기에 딥시 중국 거였고 여기 우리나라 솔라 엑사원도 잘 솔라 못지않게 잘하는데 이거 테스트할 당시에 이미지를 가지고 입력을 우겨주거든요. 시험 문제 그냥 이미지를 사진을 주고 이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터페이스가 잘 안 돼가지고 여기에 공식적으로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엑사원을 우리 서버에다가 GPU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실제 돌려보면서 이미지를 이미지를 풀어 설명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조금 불공정하지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한 요 정도 느낌. 그러면 저희 이제 93.8로 1등으로 다시 올라온 제미나이는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몇 등이냐면 이제 1등입니다. 제미나이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가 요새 학생들 수준이 전례 없이 높거든요. 최고의 학생들이 오고 있고 또 알고리즘 같은 과목들은 거의 전과에서 올려오거든요.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인데 그런 것도 요새 경쟁이 심해가지고 각과에서 최고의 최고의 수준들이 아니면 지금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급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1등을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한 작년쯤에 LLM이 똑똑한 대학생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지난 5월에는 제미나이가 박사 수준입니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 다시 제미나이 오면서 박사 중에서도 탁월한 박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기증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출제를 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거든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걸 그냥 이미지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문제 A를 한 인스턴스 알파에서
B의 n개 인스턴스 베타 1, 베타 2, 베타 n으로 폴리노미얼 타입에 변환할 수 있고 A가 true이면 모든 베타 1, 베타 n이 true이고 알파가 false이면 베타 1, 베타 n 중 하나는 적고 하나는 false다. B는 AP 하드니까 이거 대답하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옮겨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를 만들고 훌륭하게 풀어줍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솔팅하는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좀 영리하게 바꿔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주고 여기에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수학적 기능으로 증명하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풀어내는 문제예요. 이런 것도 잘 풉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준이 박사가 그 필즈상 받으면서 사용한 수학적 도구거든요. 메소드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컴퓨터 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소드에 관련된 개념을 묻고 이 응용 문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줬더니 이거는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더니 제미나이 2.5 프로 빅핑크가 1등으로 올랐을 때 학생들 중에서 1등으로 올랐으면서 이걸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발레를 만들면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LLM이 뭐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들을 좀 궁금해들 하는데 저는 이런 거 푸는 거 보고 생각을 하고도 남는다고 느낍니다. LLM들 실력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 일단 바닥을 기는 LLM하고 최고 수준의 LLM들은 문제 이해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뭔지를 견고하게 딱 심고 시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이해해도 초반에 잘 가다가 끝까지 논리적 골격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비심 이 차이가 납니다. 최고급하고 중간쯤 되는 것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는 반드시 최고의 LLM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국산이든 외산이든 간에 자신의 일에 맞는 수준의 LLM을 도구로 잘 쓰면 됩니다. 몰랐으면. 그래서 이제 AI 혁명, 2012년에 AI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러고 지금 13년 정도 됐습니다. 2012년에 제프리 hinton이 혁명적인 품질로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우승을 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2016년에 알파고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세돌을 이기죠. 이게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거거든요. 구글 딥마인드의 수장이거든요. 이 사람은 작년에 노벨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이렇게 진행된 1차 AI 혁명이고 1847년, 지금부터 한 160년 좀 전인가요? 170년 전. 그때 조지 북이라는 아주 전제적인 수학자죠. 0과 1로 이루어지는 수학 구조를 제안합니다. 그게 북을 대수라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 하드웨어에 기반이 되는 수학적 구조거든요. 한 100년 정도 이 가치가 좀 평화되고 있다가 100년 정도 후에 맥클라우 피츠라는 사람이 뇌세포의 그 당시에 이제 뇌세포가 이신 바이너리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뇌에서 뇌 정보로 가는 게 이게 더 큰 신호가 가고 뭐 더 작은 신호가 가고 이게 이제 크고 작고가 아니라 특정한 임계점을 넘으면 신호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0 또는 1이다.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 맥클라우 피츠라는 사람이 뇌세포의 진성을 가지고 이 부울 대수를 구현 가능한 뇌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컴퓨터 하드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사람들은 이
이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폰 노이만의 컴퓨터 여기 있잖아요. 폰 노이만이 이 논문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컴퓨터가 이식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컴퓨터가 연구하려고 낸 하드웨어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십진수 같은 걸 구현하는 컴퓨터였습니다. 이식 컴퓨터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폰 노이만의 컴퓨터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이 나온 지 10년 정도 뒤죠. 이게 그 유명한 에드박 최초의 이식 컴퓨터이고 폰 노이만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같은 메모리 상에 올라가는 그런 구조. 또 폰 노이만의 컴퓨터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폰 노이만은 너무나 천재라서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기호논리학, 양자물리, 각종 수학, 그다음 경제학,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었습니다. 게임이로. 그리고 폰 노이만의 컴퓨터가 있으면 또 넌 폰 노이만의 컴퓨터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셀러 오토마타라고 그러거든요. 이 넌 폰 노이만의 컴퓨터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폰 노이만입니다. 그것도 폰 노이만입니다. 이 사람이 기호주의 AI, 기호논리학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움직임은 연결주의 AI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뉴런을 연결로 컴퓨테이션을 하려는 그런 연결주의의 폰 노이만이 사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제프리 힌턴이 2012년에 팩을 하나 껐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고. 그래서 2018년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는 튜링상을 받았고 2024년에는 노벨상까지 받았죠. 자, 이렇게 이제 쭉 이 위인들의 지적 흐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갔는데 재밌는 게 요 제프리 힌턴이 조지 부의 고손자입니다. 왜 할아버지입니다. 왜 모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170년에 걸쳐서 모조부가 시작한 수학적 구조가 이렇게 흘러서 고손자에서 한번 매듭을 짓는 이런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스 아이콘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2012년에 1차 혁명이 일어났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등장합니다. 구글 브레인에서. 지금은 구글 딥마인드하고 합쳐졌습니다. GPT-3가 2020년에 나온 여기 챗GPT의 초창기 모델이죠. 그의 말에 알파폴드 2가 나옵니다. 아미노산 시리코스가 주어지는 단백질 3차원 구조를 밝히. 이게 천년의 도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천년의 도전이라고 하는 걸 순식간에 그냥 불과 한 4년, 2년에서 4년 만에 거의 끝장내버리는 수준으로 점프업 시켜요. 챗GPT가 2022년 말, 2023년 초에 본격적으로 오픈의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여러 가지 놀라운 산출물들이 나오죠. 근데 2017년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역사적 산출물들이 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트랜스포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직관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이 현대적인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꼭지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포머 안을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 과학사에서 이 19세기 말 후반에 진화론 1860년 정도 되죠. 진화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초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그 다음에 우주의 기원, DNA 이중 나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출현, PC의 등장,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찰나핸드 10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역사상. 그런데 AI 혁명 12년이라고 하는데 13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이 AI 혁명 13년이 나중에 과학의 역사를 정리하면 결코 이 찰나핸드 100년보다 작게 평가되지 않거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찰나핸드 100년은 우리 인간의 두개골 바깥의 이야기고 이 지금 새로 AI 혁명은 우리 두개골 안쪽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현기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저는 원래 이걸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 발짝 떨어진 시각으로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중에게 접근하기에는 좀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언론의 전기 칼럼이라든지 이런 강연이라든지 그런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 변화를 대중이 인지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트랜스포머가 올라가 있는 플랫폼이 신경망이거든요. 신경망이 극단적으로 발전을 한 게 트랜스포머. 그리고 우선 신경망을 보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문제 해결은 변수를 직접 다룹니다. 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x1부터 xn까지 n개의 변수, 인정 변수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것들을 직접 해결 시스템에서 다루면서 답을 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럴 겁니다. 이 선형회귀죠. 리니어 리그레션. 여러 데이터를 주고 x1에 xn까지 있고 그들이 나타나는 f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한 데이터 쌍들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형 함수를 알아맞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빨간색 칠해진 coefficient, 개수를 알아맞추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개 변수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가 우리 시야 안에 있습니다. 딱 외운 때에 플러스니까 놓고 이 값을 바꿔보면서 최적화를 합니다.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신경망으로 가면 이런 입력 변수가 있으면 이제 시작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n개의 변수가 있으면 n차원 공간의 한 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간 변환을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럼 오리지널 변수의 공간이 우리 눈앞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 변환을 한다는 게 행렬 곱셈입니다. 매트릭스 곱셈입니다. 그럼 행렬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몸서리를 치거든요. 행렬이 막 숫자들이 이렇게 떼가서 막 안으로서 이렇게 얽혀서 곱하고 이러니까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5,2 2차원상의 한 점입니다. 5,2 이 한 점. 여기다가 요 두 줄 바이 세 줄, 두 줄 세 줄짜리 총 6개의 원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두 줄, 세로 세 줄. 이런 행렬을 곱하면 3,4,2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차원상의 한 점을 행렬을 통하면 요 행렬을 통하면 3차원상의 한 점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은 공간 이동, 공간 변환의 도구입니다. 좀 더 복잡합니다. 두 개의 수, 세 개의 수가 아니라 500개의 수로부터 1000개의 수를 만들죠. 500차원 공간의 한 점에서 1000차원 공간의 한 점으로 이동시키고 그러면 500줄 바이 1000줄 이런 행렬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런 혼수는 550만 개가 됩니다. 50만 개의 수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을 통하면 500차원 공간에서 1000차원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은 이런 수단이 공간 변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500차원에서 1000차원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 500차원에서 1000차원으로 가는 이 과정은 이 행렬 곱셈 500차원 벡터에다가 행렬 곱하면 1000차원 벡터가 나오고 요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500차원 500개의 수는 500차원 벡터고 결과로 나와야 되는 1000개의 수는 1000차원 벡터가 됩니다. 그 과정에 그 신경문들 보면 이렇게 막 선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숫자가 하나하나 다 있거든요. 가중치가. 이 선 하나가 이 행렬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저 선이 저 경우에 50만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50만 개의 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상화를 시킨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추상적인 공간으로 간다. 그다음에 공간 변환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가지고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하고 지경망이 아주 복잡한 행렬 변환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추상화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무슨 이미지냐 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는 사자에 배분되는 논문들은 이제 답을 내게 되거든요. 이런 거 거쳐서.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런 입력들의 관계가 요 사이에 반영돼 가지고 답을 내는 겁니다. 근데 관계라는 게 이런 공간 변환을 하니까 추상적 관계가 되는 거죠. 오리지널 공간에서 관계가. 근데 이게 행렬하고 상관이 있는 또 설명인데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전부 그림자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개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상, 추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상은 어떤 절대성이 있는 대상이고 주상은 거기에서 또 관점이 바뀐다. 특정한 관점.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부터 그림이 있으면 행렬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방향도 바꾸고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생선의 이미지를 또 행렬을 곱하면 이런 이미지로 2차원 공간의 좌표계를 찌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뒤에서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그럼 이 그림자는 3차원 사람의 2차원 공간 변환이거든요. 이걸 수학에서 투사라고 하죠. 트랜잭션. 공간 변환입니다. 3차원 공간에 있는 사람을 2차원 공간 이미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행렬 곱셈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인중 신부라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 미대를 나오셨을 건데 신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프랑스의 성당이나 이런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상감 비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유리를 쪼개고 색깔 칠해가지고 바닥 만드는 걸 붙여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강화의 위에다가 물감을 뿌려가지고 그 칼이죠. 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팩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700도씨 도자기처럼 구워내죠. 그래서 이분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줘가지고 프랑스에서 한 적어도 60개 정도의 수도원 또는 성당에서 창하고 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각각 다른 한 수도원에 있는 5개의 창 이미지를 제가 따로 잘라가지고 그냥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데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어떤 성스러운 이미지를 상상하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죠. 추상적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좀 화려하게 의상을 입은 승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가톨릭 수도나 스탠리 글라스를 보면서 승무를 상상한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냥 한국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이 더 실제적이다. 이 말은 우상이라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전부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번 왜곡했을 때가 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거라고 해도 우리가 보는 거하고 원숭이가 보는 거, 개미가 보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 속에서 프로세싱된 왜곡물들이거든요. 주관적인 왜곡물들. 시작부터가 추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겠죠. 어떤 의미에서 추상이 더 실제적이다. 그래서 1차 혁명, AI 혁명이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본 겁니다. 공간 변환, 행렬.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GPU 사용해가지고 그 계산을 소화를 하고, 근데 여전히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완전히 만족한 그런 수준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2차 AI 혁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뉴럴넷하고 또 1차 AI 썼던 뉴럴넷이 관계를 잘 만회는 하지만 오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관계를 계산하는 모듈을 집어넣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상호의 관계를.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어텐션이거든요. 아주 도발적인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 제목. 이런 논문 제목은 정말 건방진 제목이거든요. 이 어중간한 사람이 이런 제목을 쓰면 제목만 보고도 아마 잘릴 거거든요. 당신이 필요한 정보는 주목이다. 아니면 관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2차 AI 혁명의 도화선이 되고 지금 2차 AI 혁명의 기반 기술을 이루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논문에 나왔던 구조입니다. 자, AI 분야에서 이 어텐션이 역사적인 어텐션이 나오니까 문화예술계에서도 어텐션이 나옵니다. 이 2018년에 찰리 푸드가 어텐션으로 공전을 히트를 칩니다. 이 빌보드 차트에는 계속 아마 1위를 했을 건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뉴진스가 2022년에 어텐션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데뷔를 했습니다. 이 웃지 않으면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지금 제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중요하다. 그럼 이제 도대체 트랜스포머라는 게 뭐지? 그런 궁금증 같은 게 이제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트랜스포머 어텐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관계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큰들 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스포츠, 축구, 이런 단어들 하나씩 토큰이라면 이걸 2차원 좌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X, 두 개의 실수로 하나의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 훈련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가까운데 위치하도록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 경쟁이라는 단어는 스포츠나 축구에서 경쟁이 심하니 경쟁은 여기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학교나 공부에서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저기다 둬야 될 건가? 그렇다고 가운데 둘 건가? 이게 서로 밀고 당기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가지고 힘듭니다. 이 경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들 간의 all pairs, 모든 페어들끼리 관계를 잘 관계하는 배치를 하려면 이 두 개의 수, 2차원 좌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3차원 벡터로 세개의 수로 표현을 하는 3차원 공간의 점을 찍을 때 요 평면의 점을 찍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관계를 반영할 수 있죠. 그래도 틈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2017년 트랜스포머 어텐션 본문에서 쓴 차원이 512차원입니다. 512개의 수로 하나의 단어 또는 토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2048개를 쓰기도 하고 요새는 10,000개 이상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쓸수록 이론적으로 품질이 좋아지는데 훈련 능력이 떨어지는 시스템에서 오히려 많이 씀으로써 공간이 복잡해져서 감당을 못해서 품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계산 부담은 더 크지만 이렇게 될 수 없고. 그러면 송아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토큰이라면 예를 들어서 512개의 실수로 송아지가 표현된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2017년 오리지널 논문이 번역 논문이었거든요. 영어에서 불어, 영어에서 동어 그렇게 번역을 하는 불랭귀지로 번역하는 이런 걸 논문을 썼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 같은 논리로 이런 영어 문장이 있으면 이런 한글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언어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이 번역을 합니다. 데이터만.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코퍼스라는 거죠. 데이터 파일 거기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그 해석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대조시키면서 분해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추상화 관계 대상을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직관적으로 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had dinner at an Italian restaurant. 나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게 이런 한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건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거는 좀 두 개의 두 건으로 나누시고 그러는데 여기 설명의 편의상 그냥 한 단어 한 토큰으로 하겠습니다. 입력 토큰들 간에 관계를 만듭니다. 상관관계. 얼마나 요 각각이 512개 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베시원처럼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 벡터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해가지고 유사한 정도를 반영해가지고 자신들의 표현을 바꿉니다. 이 512개의 실수값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좀 관계가 깊은 놈들은 더 유사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할 때는 한글 문장을 만들 때는 토큰을 하나하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탈리안 식당에서까지 내뱉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토큰을 내뱉는 과정은 전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녁이라는 토큰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출력된 토큰이죠. 나는 이탈리안 식당에서 한글 토큰 4개 간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아까처럼 서로 간의 관계를 반영해가지고 서로의 표현을 바꿉니다. 이렇게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입력 토큰들, 앞에서 바꿔놓은 입력 토큰들 있죠. 그죠? 이놈들하고 조금 전에 서로 간의 관계를 바꿔놓은 거하고, 요 놈들을 또 아래 위로 관계를 또 반영을 합니다.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요 출력 토큰들을 또 바꿔줍니다. 2번 바꾸는 거죠. 이런 일을 한 6바퀴 정도 돕니다. 그래서 이런 결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장 어울리는 다음 단어가 뭔가 그걸 테이블에 있는 단어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걸 찾는 겁니다. 이 오리지널 원문 같은 경우에는 한 토큰이 5만 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7,000개가 5만 개가 그런 정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확률 계산으로 하나하나 내뱉는데 놀라울 정도로 좋은 품질의 번역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계산 방식인데 기존의 신경망에 이런 관계 계산을 노골적으로 해주는 곳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관계 계산이 텐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어 문장으로 이게 잘 된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른 우리 분야에서도 이게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 조각이라든지 아미노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그거의 주식의 바로 이런 것들 특허를 해가지고 만드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조각까지 이런 알파폴더 이런 아주 훌륭한 산술물들이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 텐션의 외연을 확장하게 되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 이런 겁니다. 학교 스포츠, 축구, 공부 이런 단어 토큰으로 되어 있던 걸 요소리에 이미지 조각들이 대신 들어옵니다. 이들의 관계, 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토큰으로 프로세싱 이런 걸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 나오고 나서는 좀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게 뭐 재미 이상의 의미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 2년 지나니까 이게 주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입력이 들어가면 표현의 변환을 통해서 출력을 해야 겁니다. 아주 단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변환은 어떻게 되느냐면 추상화와 관계 계산을 주로 주죠. 이 추상화라는 것은 행렬 곡선이죠. 관계 계산은 아까처럼 이렇게 서로 관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좀 더 많은데 I went to the restaurant 이건 여기 이제 하나씩의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토큰과 또 이 똑같은 걸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계산하는 걸 self attention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attention, 자기 관계 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행렬을 하라고 합니다. 공간 변환을 해서 같은 차원의 다른 수들의 집, 다른 벡터들을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벡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과 이건이 이 두 놈의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 변환된 내용을 가지고 관계를 계산해서 욕하는 채워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공간 변환, 추상화가 일어났고 관계 계산하는 얘기 들어주죠. 그래서 관계 계산과 추상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어들, 토큰들이 있으면 트랜스포머가 이제 훈련을 충분히 잘하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치가 바뀝니다. 비슷한 놈들은 가까이 붙고 관계가 좀 먼 놈들은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2차원에서 그냥 설명의 편의상 그랬지만 실제로는 512차원, 2048차원 이런 공간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오리지널 트랜스포머는 행렬이 5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 변환을 500번 정도 합니다. 여기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파라미터 2천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라는 것은 대부분의 행렬의 원수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토큰을 구성하는 수 하나하나도 파라미터이기는 한데 그것도 여기 들어가는데 전체 양으로 보면 그냥 공간 변환하는 행렬이 거의 답니다. 6천만 개 정도 되는 변수를 가진 최적 컴퓨터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감당하기 힘든 사이즈거든요. 근데 GPT 3.5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무려 1755개. 알파폴더 같은 경우에는 행렬이 4,000개 정도 되고 공간 변환이 4,000번 정도 일어나고 제가 논문에서 대략 계산해봤는데 한 수억 개에서 수십억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 지금은 파라미터가 조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은 슈퍼컴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요새는 GPU가 슈퍼컴 내용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옛날의 슈퍼컴보다는 경제적인 가격에 아주
높은 규모의 병렬 개선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세상이 온통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관계를 추구하는 시스템이 지금 과학기술이 탑에 올라가고 그것도 추상적 관계를 추구하는 시스템이 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치는 모두 상대적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주변의 위치들, 주변의 사물들과 상대적인 관계에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 계단을 내려가지고 관계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개념도 단어도 다 모두 상대적입니다. 백과사전의 표제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나 개념을 쓰지 않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그게 다 단어와 개념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트랜스포머에서 토큰도 다른 토큰들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반영하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움직이는 형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뇌 속에서도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공통적입니다. 아주 진화의 초창기에 아주 하등 동물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위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와 먹이의 위치. 그 상대적인 관계를 알아야 먹이에 접근해서 먹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포식자의 위치의 상관관계, 위치. 도망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고 잡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공간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이제 다리가 달리고 날개가 달리고 그다음에 속도도 제각기고 이러면서 이제 공간 감각이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달리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속도 들어가고 그리고 4차원 공간 감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이전의 영장류까지는 이런 4차원 공간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그런 공간감을 관장하던 대뇌피질을 왼쪽 측두엽에서 인간의 대뇌피질 5개의 파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두엽, 우두엽, 구성엽, 그다음에 좌측두엽, 우측두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측두엽에서 어느 기능이 창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감을 관장하는 구조에서 어느 날 또 어느 기능이 창발을 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공간감을 관장하는 구조를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무슨 구조가 생겨가지고 어느 기능이 창발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전에 공간감을 관장하는 구조에서 약간의 변이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어느 기능이 창발하게 됐다.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 100% 후자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사실 어느 기능은 아까도 걸리면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지만 그 밑에 고등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고등사고라는 것은 움직임을 관장하는 구조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생각은 움직임의 형태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등사고는 위치 감각, 공간 감각이 추상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점이학습이라고 그러죠. 어떤 하나를 위한 훈련된 구조가 다른 학습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고등사고는
공간감으로 훈련된 구조를 이용한 전이학습이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긴장도 높은 은유 감지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도가 강할수록 은유적 관계가 깊다고 그러죠. 긴장도가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전문가와 이 견딜 수 있는 은유의 긴장도의 깊이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의 수준들도 감지 가능한 은유적 긴장도 깊이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유적 긴장도는 대략 다르게 말하면 아까 제가 표현한 추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런 관계를 감지하는 능력,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를 다시 보겠습니다. 소가 이제 2, 3, 4로 표현이 됐다. 이게 몇백 개를 쓰지만 그냥 편의상 4개의 수로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실수지만은 그냥 정수로 표현합니다. 편의상. 소가 2, 3, 4, 5라면 송아지는 이 3개 중에 송아지의 표현이 있다면 2, 3, 4와 제일 비슷한 건 이거죠, 그죠? 이게 송아지다. 그 다음 소가 2, 3, 4, 5가 아니고 1, 2, 9, 5다. 이 3개 중에 송아지가 있다면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비슷한 관계가 깊은 거는 벡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가 2, 3, 4, 5인가 1, 2, 9, 5인가 절대적인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너희들 속에서 관계가 잘 반영돼도 그냥 자리 잡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번역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절수문을 돌릴 때마다 토큰들 표현이 다 다른데 돌릴 때마다 앞에 시비를 어떻게 주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리고 보면 테이블의 내용들이 행렬하고 테이블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나중에 토큰들 마지막 결과를 보면 내용은 다 다른데 관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밀접한 놈들은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먼 표현을 가지고 그런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소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수백 개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값을 채워넣습니다. 그래 이걸 쭉 나열해가지고 이걸 속성 벡터를 하고 이 소를 표현하는 벡터로 썼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탑다운 사고방식이죠. 인간의 도메인 나리지를 중시하고 우리 인간의 사고를 과대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구식 접근법으로 이런 접근법 아무도 안 씁니다. 자, 마지막 챕터인데 본격적으로 3시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구글 딥마인드가 이 AI 연구의 3시간에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구글이 오픈 AI한테 주목을 좀 뺏기다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인공을 유지할 거라고 믿는 배경에는 이 사람이 구글 딥마인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연구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꼴로 아주 역사적인 산술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5월 중순에 알파 2월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프로세스를 이용해가지고 코딩을 채집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코드를 직접, 기존의 코드를 채집하는 AI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직접 코드를 다 건드렸는데 지금 알파 2월부는 코드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프롬프트를 진화시킵니다. 코드를 어떻게 바꾸어라고 지시하는 프롬프트를 진화를 시킵니다. 이게 관점의 진화라고 할 수 있죠. 관점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바꾸라, 어떻게 바꾸라,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그래서 2년간 수십 개의
과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장을 최상단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아까도 잠시 보였는데 대표적인 브라운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재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그런 관점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록을 플레이스 하는 규칙들을 주어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프로그램을 바꾸는 규칙, 관점 이런 걸 다양하게 이걸 계속 바꿉니다. 그럼 일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지시사항들 그대로 있고 일부는 계속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으로 몇만 단위, 몇십만 단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결과로 코드를 요 안에 있는 문제 코드를 어떻게 바꾸라는 지시사항이 또 이런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프롬프트를 진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난제라고 여기던 문제들을 몇십 개를 아주 훌륭한 품질을 풀어냅니다. 근데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2년 정도 돌렸다 그러니까 몇십 개를 대략 말하면 한 문제에 그럼 한 1개월 정도 시간을 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 연구실처럼 H백 2장을 썼겠는데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연구실에 있는 GPU 카드의 선수가 총 10장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적어도 몇만 개 단위거든요. 적어도 몇만 개 되는 GPU를 돌려가지고 한 달을 돌려가지고 문제 하나를 풀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같은 연구실에는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AI 혁명이 생성하고 최적화가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알파 이발로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최신을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최적화의 무대를 상향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상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프롬프트를 건드림으로써 그냥 이렇게 지시사항도 추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 프롬프트를 보고 LLM이 코드를 바꾸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5월에 구글이 논문을 발표했던 알파 리졸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새 AI가 코딩을 짜주니까 이제 코딩이 필요 없어진다고 말해서 그래서 컴퓨터 공학부 할 필요 없다. 코딩 배울 필요 없다. AI를 다 짜준다. 근데 낮은 수준에서는 웬만하면 AI를 다 짜줍니다. 이제 아주 복잡해지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막 결합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면 AI가 에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정도가 심할수록 어떤 지시사항을 주면 AI가 코딩을 만들어내죠. 모듈을. 그걸 갖고 다른 모듈에서 만들고 또 만들고 그것들을 결합하고 또 층층이 쌓고 이제 큰 시스템을 만들다고 합시다. 몇 개 정도 모듈을 모아가지고 AI한테 지시해가지고 그런데 얼핏 보기에 처음 모듈을 결과를 받을 때 대충 인풋 넣어보면 잘 나오는 이런 느낌인데 테스트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테스트에 구멍이 좀 납니다. 그런 것들이 행으로 종으로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쌓이면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시간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필드에서 돌아갈 때 발생시키거나 그런 건 취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시점하고 최초의 발화점하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대부분. 자기가 짜지 않는 소스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AI가 준 코드를 봐도
뭔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이해도 못하는 코드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문제를 일으켰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계가 아니고 문제가.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신입을 좀 덜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사이즈를 빨리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비느냐 하면 원래는 바닥부터 이렇게 코딩 해나가고 쌓아 올라가면서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복잡한 프로그램도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지금은 이 중간 과정이 뻥 뚫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AI로 인해서 복잡해진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트러블 슈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가치가 메이저리그 스포츠 선수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스카우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딩을 모르면 주는 것도 사실 받아먹을 수 없고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고급 코딩 수요는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레벨의 코딩 시장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발전이 되었거든요. 빵직업에서 그랬고 컴퓨터의 조기 출현에서 그랬고 처음에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자리를 생기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AI 코딩의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효율성이 좋고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고 10명의 팀원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팀장이 그냥 자기 혼자 AI한테 지시하고 프로그램 받아가 합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부채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눈앞에 바로 보이는 손쉬운, 코딩을 손쉬운 거로나 부채가 점점 누적되고 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열립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효율적인 도구를 만드는 회사는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몸값이라는 건 어마어마해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생성 AI와 최적화 AI 주역이 있습니다. 생성 AI는 이미 폭발을 했고, 최적화 AI는 엄청난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티컬 AI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알파폴드 2, 알파폴드 3 이런 거 약물 설계 본문을 열었거든요. 제약 분야에서. 인실리콘 메디슨 같은 이런 회사는 이 섬유화성 폐질환에서 46일 만에 AI에 기반한 약물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이상으로 진입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분야에 특화된 AI들이 도메인을 좁히는. 그래서 지금 최근 3년의 AI 연구 그리고 LLM이었다면 이제는 각 분야에 특화된 LLM이 시장을 각 분야에 특화된 AI가 각자의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시대. 버티컬 AI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용 LLM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업적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거나 작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기는 한데 엄청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각 분야 도메인에서 지금 열린 최적화 버티컬 시장들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제약 같은 이런 거는 그 옛날에 몇 년 걸려서 개발하던 게 불과 몇십일 만입니다. 인실리코라는 게 이게 실리콘과 실리콘 칩 안에서 일어나는 약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실리콘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AI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약물이다.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전기기류 같은 여기도 지금 키투다 같은 항암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 어느 암인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하나 비소세포 폐암인가 이거 중에 뭔가 하나에서 시작된 암 치료제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보니까 원래 그 암세포가 PDL1이라는 수용체, 그러니까 이제 이 3차원 구조가 있으면 수용체 이렇게 있으면 그거하고 딱 물리면서 암세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암세포가 PDL1하고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항암효과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암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종류의 암들이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바이오마크, SLP, 단위면기에서 발생하는 변이, 유전자라든지 구성 유전적 변화, 유전자는 그대로 있어도 그걸 싸고 있는 물질 이런 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이런 개인의 바이오마크에 따라서 개인차를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작동할 건가 안 건가 이런 것도 예측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의료라고 하는데 이 전기 의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더 복잡한 관계 발전하면서 고도화될 거다. 지금 요 기술다가 여기까지 전기를 들어가는 거는 뭐 AI 기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술뿐만이 아니라 많은 약들이 이런 전기를 데이터를 고려한 이런 의료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교육 시스템 같은 데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문제의 핵심 요소를 잘 뭔가 내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거에서 지금 잘못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디텍트 해가지고 개인에 따라서 잘 약점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제미나이 2.5%하고 GPT-5 딩크 같은 거를 API로 부분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 교육 분야의 버티컬 AI의 한 예가 됩니다. 다음에 뭐 각종 산업 분야 생산, 물류, 스케줄링, 제약, 공정, 반도체 디자인, 또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다 버티컬 그 분야에 특화된 AI들이 시장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격적인 AI 시장은 이 버티컬 AI에서 열릴 겁니다. LLM 자체보다. LLM은 그런 버티컬 시장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거고. 그래서 버티컬 시장이 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죠. 최근 3년의 AI 연구 중심은 LLM입니다. 이건 범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티컬 시대가 온다. 도메인별로 특화되고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길게 볼 필요도 없이 앞으로 2, 3년 정도면 본격적인 버티컬 시장, 버티컬 AI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너무 현기증나게 주변이 변해가지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교육 AI 부분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를 부분 도구로 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LLM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게 불과 4개월 전에 등장했거든요. 4개월 전에야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